KBS. 석 달 전까지만 해도 19억 원에 거래됐던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를 최근 누군가가 15억 원에 내놨다고 합니다. 뭐 정말 급한 사정이 있어서 집을 급매로 내놨을 수도 있고 뭐 집값이 더 내려갈 것 같으니까 더 늦기 전에 팔아야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아파트 인터넷 커뮤니티에 수백 개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웃들 재산 다 깎아먹고 단지 가치를 이렇게 파괴해도 되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이거 뭐 본인이 급하다고 이런 식으로 단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맞느냐. 같이 살던 이웃에 피해를 전가시켰으니 이 헐값에 매도한 사람은 물론이고 집을 산 이 매수자 신원까지도 파악해서 현수막을 걸어서 공개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야만 다음부터 헐값에 집을 내놓을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한다는 그런 뭐 이유였습니다. 아, 이거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시장 경제는 집값이 오를 때만 그때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홍사훈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메가 경제스타 K.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서 힘드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메가 경제스타 K. 힘든 경제 상황을 이겨낸 감동 스토리, 우리 가정의 특별한 경제 공부법, 슬기로운 투자 아이디어,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총 상금 6천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투자의 길을 춤추게 하는 새로운 투자 플랫폼 탱고픽에서 함께합니다. 네, 내가 경제스타 K 12월 9일까지 지금 사연 받고 있습니다. 대상 2천만 원, 최우수상 500만 원, 월장원 50만 원씩 상금 주어집니다. 사연은 홍사훈의 경제쇼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염불리의 영양만점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주식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말에 많이 불편했습니다. 네. 뭐 어떤 분들은 불편하다는 분도 있고 나의 카톡 해방일지 오히려 편했다. 네. 오랜만에 해방감을 맛봤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 네. 저는 좀 불편하긴 했는데 지금 복구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제 뭐 많이 좀 복구는 됐다 그러는데 네. 뭐 아직 완벽하게 좀 복구는 안 된 것 같고 뭐 다음에 뭐 프리미엄 메일이라든가 일부 이제 유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예. 아직은 좀 안 됐는데 이제 대부분의 카카오톡에서 하는 그런 서비스들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정상화돼서 크게 이제 지금 좀 불편함은 좀 없어진 그런 네. 상황이라고는 합니다. 그래요. 아니 그런데 그 카카오뱅크나 하여튼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네네. 그 돈 관련된 거 있잖아요. 네. 여기 기록들은 잔고나 이런 건 그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뭐 기록이 없어지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누구는 그러니까 대출 받은 거 혹시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아니고 이번에 그러니까 이 화재 사고가 난 것도 데이터 센터에 거기에 뭐 그때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그 이제 비상 전원 장치 있잖아요. 예, 이쪽에 UPS. 이제 불이 거기에 좀 불이 나가지고 이제 그게 꺼져버린 거잖아요, 사실은.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시스템이 차단되고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 뭐 데이터 자체에는 큰 문제는 좀 없는 걸로 좀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일단 뭐 여러분이 갖고 계신 뭐 금융 기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원래 구글이나 뭐 어디나 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백업을 다 해놓잖아요. 네. 이번에 문제가 생긴 건 판교에 있는 그 SK CNC라는 데이터 센터라면서요. 네. 여기만 문제가 생겼던 거잖아. 근데 거기만 이제 문제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서버가 한 32,000개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이버는 좀 분산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서버를 쓰거든요. 네이버도 거기 쓰고 SK도 SK텔레콤이나 이런 게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열사 한두 군데가 그걸 쓰고 있었어요. 카카오랑 똑같이. 근데 이제 다른 데는 좀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이쪽에서 안 되는 거 이제 다른 쪽에서 커버가 가능했던 거죠.
일부 이제 백업도 되면서 근데 문제는 카카오는 이제 여기에 중요한 데이터들이 다 이쪽에 좀 집중이 돼 있었나 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화재 사고가 나니까 다른 데에 이제 백업이 안 돼 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니 백업이 없었던 거예요? 카카오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조사를 더 해봐야 될 텐데 어쨌든 이제 나온 뉴스만 봐서는 지금 대비가 좀 충분히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 센터로 좀 분산을 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아 그러면은 그 SK CNC라는 판교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카카오만 좀 관리하던 게 아니고 아니죠. 네이버나 다른 것도 다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이버나 이런 거 문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또 자기네 자체 또 서버도 있어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태를 이제 미리 예방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분산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데서 이제 백업이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사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직장 생활하다가 내가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누군가 내 일을 대신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백업을 만들어 놓잖아요. 다. 뭐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카톡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SK CNC 쪽에 좀 집중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자세한 조사는 좀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요. 그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사실 어저께 기사 보니까는 월요일이 두렵다 뭐 이런 얘기 많았었거든요. 네. 제가 오늘 보니까 오늘 아침에는 엄청나게 막 내려가던데 오후에는 뭐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내려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막 그 주말에 이거 진짜 블랙먼데이 오면 어떡하냐. 뭐 미국 시장도 안 좋았죠. 거기다 뭐 카톡 이슈까지 터지고 그래서 뭐 굉장히 좀 안 좋은 장을 예상했는데 오늘 주식시장은 어쨌든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 카카오는 물론 빠지긴 했는데 아침에 한 거의 9% 가까이 빠졌었거든요. 아침에 출발이. 근데 지금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을 해서 일단 낙폭은 좀 줄이긴 줄였어요. 그래도 어쨌든 오늘 카카오 계열사들은 대부분 4에서 5% 정도 하락세로 다 마감은 했고 SK CNC가 이제 SK 자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주회사인 SK도 한 4% 정도 빠지긴 했습니다. 이거 그럼 지금 그 피해 보상 뭐 카카오톡 못 썼다고 보상을 해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른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걸 상업 행위로 쓰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자영업자도 그렇고 카카오 택시도 그렇고 피해는 어떻게 누구를 얼마나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좀 복잡할 것 같고 예전에 그 KT 아이언지구인가요? 거기 사고 났을 때도 이제 그때 보상을 해줬잖아요. 통신 때문에 그게 그 합의하고 이제 보상하는 데까지는 4개월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해가지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오래 걸리긴 할 것 같고요. 일단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일단 카톡은 무료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무료 서비스는 이런 보상을 해본 사례가 없대요. 단 한 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카카오톡을 내가 뭐 못 써서 무료로 이걸 이용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피해를 좀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보니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다만 거기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돼 있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선물하게 할 때 거기 이제 입점한 그 온라인 상거래 업체들은 당연히 이제 피해를 받겠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매출이라든가 또 그 일반적으로 카카오 뭐 웹툰이라든가 이제 멜론도 갖고 있거든요. 이제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하는 서비스 있죠. 아, 멜론이 카카오 거예요? 네, 카카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입하셨던 분들은 음악을 못 들었기 때문에 보통 한 3일 정도 더 연장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쿠폰을 지급하든지 그 웹툰도 뭐 72시간 더 볼 수 있게 그런 것들은 이제 이미 보완책이 나와서 집행을 한 걸로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증권가에서 추산하기로는 카카오 전체 유료 서비스가 하루에 나오는 일매출이 평균 150억 정도 된대요. 일 매출이 하루에 유료로 나오는 매출이 하루에 150억? 하루에 15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150억이니까 근데 이제 요게 이번 4분기 전체로 따지면 한 7% 정도 이익에 좀 감소는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하루 정도 지금 한 10시간 정도 목통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150억에서 뭐 좀 더 추산을 하면 220억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일단 지금 재무적으로는 큰 영향은 사실 없어요. 만약에 그 정도만 배상을 한다면 큰 영향 없고 또 이 원인이 SK CNC의 데이터 센터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아마 카카오가 구상권을 뭐 청구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SK 쪽에. 청구를 해서 데이터 센터를 서버를 보관해 주는 관리해 주던 거기서 불난 거니까. 거기서 불난 거니까 이제 여기서 먼저 선보상을 하고요. 이제 카톡이 당연히 먼저 선보상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피해를 이제 카톡도 받기 때문에 이제 아마 SK 측에 그거로 이제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지면 카카오가 입는 재무적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제 문제죠. 오늘 주가 빠진 이유는 요즘에 뭐 카카오가 뭐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는데 주가 빠져서도 욕 먹고 뭐 자회사 상장 아시겠지만
별 뉴스들이 다 있었는데 이런 또 뉴스 그리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카카오가 유료 서비스 말고 무료로 했었잖아요. 다 모든 대부분 서비스가 그때도 이런 사고 한번 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먹통인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근데 그때 이제 재발 방지를 약속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백업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다시 좀 시간이 지났는데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 이 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거잖아요. 백업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좀 재발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우려하는 게 카카오에 대한 이제 신뢰 문제죠. 한번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리면 근데 물론 이제 지금 당장 카카오를 대체할 만한 게 사실 없잖아요. 당장 뭐 주말에 뭐 텔레그램이나 네이버에 라인으로 까신 분들도 계셨는데 어쨌든 10시간 만에 이제 복구되다 보니까 다시 대부분 또 카톡을 쓰시지만 만약에 이런 일들이 또 발생을 한다면 그때는 또 걷잡을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뭐 사람들이 카톡 안 쓰고 라인 쓸 수도 있는 거고 텔레그램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종속이 돼 있다 보니까 못 옮기는 거죠, 사실은. 이건 데이터를 백업하는 게 돈이 많이 드나 보죠, 그게? 아니 아무래도 이제 유지보수 비용은 들지만 근데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죠 사실은 모든 기업들이 아니 데이터가 갑자기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2중 3중 장치 다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판교에 있는 SK CNC 그 데이터 센터가 불이 나서 서버가 홀라당 다 타버렸어. 그러면은 정말 내 데이터들 카카오에 있던 데이터들 그리고 카카오뱅크에 있던 뭐 대출 얼마 받던 이걸 다 날아가는 겁니까? 그러면 만약 백업이 안 돼 있었다면. 근데 이제 그건 SK CNC 측에서도 아마 백업을 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CNC 가상의 쪽에서? 공간에다가 왜냐하면 이제 진짜 서버라는 게 화재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뭐 SK그룹이 모를 리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2중 3중의 안전장치는 마련을 해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요즘에는 우리가 옛날에는 여러분들도 집에다 하드에다 그냥 이렇게 뭐 사진 같은 거 저장해 놓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네이버도 그렇고 뭐 다음도 그렇고 보면은 가상의 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해 주죠. 이제 그런 데다가 해 놓으면 내 PC가 불이 나도 그건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말을 했습니다. 이 카톡이 사실상 민간 기업이지만 국가 기관 통신망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이게 너무 독점, 과점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사실 그건 맞거든요. 뭐 대부분 거의 대부분 모든 국민이 다 이거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 위기를 위해서 이렇게 독점, 과점 상태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제도적으로 필요한 대응 국가가 해야 한다. 그래서 공정위가 공정거래위가 뭐 검토 중이다 이 얘기했어요. 이거 카카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말일 것 같은데. 그죠. 그게 안 좋죠. 왜냐하면 뭐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도 느꼈던 게 사실은 카카오톡이 참 없으니까 불편하긴 했거든요. 당연히 불편했고 그리고 카톡으로 이제 파생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사실 뭐 특히 가장 독점 서비스 중에 하나가 카카오 모빌리티거든요. 그 카카오 택시. 택시 거의 다 대부분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 다 목통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또 자유시장 경제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카카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규제가 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독점을 못하게?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은 제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카카오톡에 너무 이게 이게 집중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 회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 독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카카오톡이 주가가 폭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김범수 의장이 그때 뭐 그 국감까지 한번 갔었잖아요. 그 너무 많은 계열사 혼자 다 하냐 이런 건데 지금 그 후로 이제 이슈가 좀 잠잠해지긴 했는데 다시 한번 또 이 이슈가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 기업은 어쨌든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막힐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잘못하면 정부에서 이제 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요. 카카오 입장에서는 지금 추운 겨울이 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광민 님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건 같은 이제 그 우리 K 화장품주들 있잖아요. 많이 내려갔나 보죠. 가망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를 너무 심하게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이 거의 확정되는 것 같은데 뭐라고 했냐면 일부에서는 좀 제로 코로나 좀 풀어주지 않을까. 이제 본인 또 됐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제로 코로나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나 봐요. 그대로 이제 유지하고 오늘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이폰 만드는 공장이 하나 있거든요. 중국의 또 큰 도시 중에 그걸 또 셧다운 시켜버렸어요. 확진자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이게 제로 코로나 정책이 안 끝나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국 사람들이 그러면 밖에 못 나가면 화장품 소비가 늘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당연히 나가야 뭘. 그러니까 중국 매출이 둘 다 높아요 또. 근데 가뜩이나 또 중국에서 경쟁도 되게 심하거든요. 옛날하고 달라요. 한국 제품이라고 막 사주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근데 이 상황에서 제로 코로나 너무 세게 하니까 중국 매출이 안 나옵니다. 근데 중국 시장이 제일 큰데 여기서 매출 안 나오면 당연히.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다 이제 코로나 풀고 있는데. 가장 비중이 높은 중국이 저러고 있으니까. 그럼 가망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가망이 없다기보다는 언젠간 풀리겠죠. 제로 코로나 뭐 영원히 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주가 부진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유는 그거군요. 네, 그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뭐 중국을 제외하고 많은 국가들이 트렌드가요. 그 화장품을 살 때 브랜드만 보고 사진 않는데요. 요즘에 여성분들이 뭐 이제 보면. 가장 많이 가시는 데가 이제 올리브영 같은 데 가서 거기 브랜드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중저가 브랜드. 자기 취향에 맞게 사는 경우가 많대요. 옛날에는 아모레 사면 나는 아모레, 뭐 이니스프리 가서 이니스프리 사고, 뭐 에뛰드 사고, 아니면 뭐 설화수나 후 사고 이랬는데 요즘엔 그게 아니래요. 저 이게 좀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처음 듣는 그 인디 브랜드들이 많나 봐요. 나는 아무래밖에 모르겠는데. 근데 요즘엔 그렇게 MZ세대 분들이 자기 취향에 맞게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보더라도 이거 괜찮네? 근데 그런 트렌드 변화에 또 이게 안 맞다 보니까 주가가 좀 부진하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가망 없다가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호 사모님 이런 분들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요즘. 그러니까 이분은 3호 사모님은 뒤늦게 주린이로 주식에 입문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뒤늦게 주식에 입문했는데 여러 가지를 사셨네. 삼성전자, 현대차, H&M, 한국조선해양, 대한항공 몇 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손실이 났는데 40% 정도 매도를 지금 할까 생각 중인데 아니면 버텨야 되는 건지 한번 좀 자문을 해달라고. 이거 어려운데 뭐 본인이 판단하시긴 하셔야 될 텐데. 근데 지금은 뭐 일단 뭐 워낙 좀 지수가 지금 고점에 35%나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악재들도 많이 나온 상황이니까 굳이 좀 정리하시더라도 좀 반등을 좀 한번 기다렸다 하시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좀 우리한테 중요한 그 뉴스가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장비 그리고 인공지능 그 AI 반도체 수출 금지한다 이런 규제를 추가로 발표했어요. 네. 이게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아예 원천 봉쇄하겠다 이런 의지 같은데 일단 내용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먼저 좀 간략하게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만 나왔는데 미국 정부가 이제 직접 발표를 해버렸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규제가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 상무부가 중국에 대해 그 미국산 이제 미국에서 만드는 최첨단 반도체 장비 요거에 대한 판매를 이제 금지를 시켜버렸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이건 장비는 아니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죠. 그렇죠. 그런 것도 수출하지 말아라.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 회사가 중국에는 그런 고성능의 반도체는 안 된다. 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그러니까 이 보안 문제를 든 거예요. 군용 무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을 뭐 해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를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인공지능을 막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중국이 이제 인공지능이 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이제 패권 국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좀 싸우지만. 미국이 좀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저렇게 인공지능 능력을 키워버리면 나중에 이제 미국과 굉장히 좀 이 대등한 위치에 또 갈 수 있다라고 좀 우려를 하나 봐요. 4차 산업에서 맞습니다. 미국과 맞짱을 이제 뜰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걸 하려면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만든 반도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걸 못 만들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일단 그 수출을 금지한 데다가 아예 이제 제조도 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수출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중국이 그거 만드는 것까지 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장비까지 이제 수출 금지가 들어가요. 그 옛날에는 장비 규제는 그렇게 심하게 안 했거든요. 물론 이제 네덜란드의 그 EUV 장비, ASML 노광 장비, 그건 못하게 했지만, 그리는 거. 근데 이번에 들어간 장비는 뭐냐면 비메모리가 아니라 이제 메모리까지 들어갑니다. 18나노 이하의 D램. 지금 삼성전자가 만드는 D램이 한 14나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최첨단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드는 실제로 중국이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18나노면 PC에도 들어가거든요. 성능이 꽤 괜찮아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128단. 근데 이번에 애플에 층층으로 이게 쌓아 올리는 거. 근데 애플에 납품됐다라는 거 그때 뉴스 한번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이제 확인이 이거 진짜인가 이제 뭐 루머들은 있었는데 그 대놓고 규제를 했어요.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는 수출 금지.
그 단을 높이 쌓아 올릴수록 그러니까 고급 메모리 반도체라면서요. 네. 그래서 미국의 장비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미국의 뭐 램 리서치나 네. KLA라든 이런 좀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들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이제 수출 금지 내려버렸고 그다음에 그 파운드리 쪽은 14나노. 예. 14나노 그 이하를 만들 수 있는 장비는 수출 금지. 근데 오늘 아까 장 끝나고 보니까요. 아까 오면서 보니까 애플의 그 YMTC가 낸드 플래시 납품했다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 양지 메모리 네. 회사. 아까 속보로 떴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애플 탑재 금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 그 YMTC를 애플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누가 금지시키는 거예요? 미국이죠. 미국. 아니 미국이 금지하라고 하면 애플이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애플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가 전략 물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애플도 아마 뭐 페널티가 있겠죠. 만약에 그걸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미국 회사인데 그래서 일단 아까 정확한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일단 제목만 나왔어요. 속보로. 그러니까 중국의 YMTC가 그러니까 애플에 낸드 플래시를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예. 근데 애플이 확인을 안 해줬어요. 근데 오늘 속보로는 금지시킨다. 네, 금지. YMTC가 공급하는 거 금지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긴 했어요. 그럼 애플이 중국의 YMTC 그러니까 양지 메모리 회사 네. 거기서 만드는 거를 탑재를 금지시키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메모리밖에는 못 들어가겠네요. 그죠. 뭐 그러니까 도시바, 키옥시아나 삼성, 있겠지만. 하이닉스 뭐 대부분 셋 중에 하나죠. 그럼 우리한테는 뭐 나쁘지 않은 뉴스네요. 그거는 좋은 뉴스죠. 이게 사실은 YMTC가 애플에 납품하는 뉴스는 굉장한 악재예요. 사실은. 예. 특히 하이닉스한테 엄청난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낸드 플래시 1등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후발주자가 이렇게 쫓아버리면 그리고 제일 큰 시장이 중국이잖아요. 삼성만 하더라도 시안 공장에서 나오는 낸드 매출이 삼성전자 전체 낸드의 40% 거기서 나옵니다. 중국 비중이 너무 커요. 근데 중국의 이 양지 메모리가 그걸 만들어 버리면 삼성한테도 좋을 건 없는 거죠. 중국 시장을 뺏겨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국의 비중이 너무 높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삼성하고 하이닉스한테는 되게 좀 긍정적인 뉴스 중에 하나죠, 사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뉴스가 되는 거는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공장 있잖아요. 지금 반도체 공장이. 여기도 원래는 미국 장비를 수출을 원래는 못하죠. 못하게 해야 되는데 1년간 유예를 시켜줬다면서요. 네, 1년간 이제 유예를 시켜줬고, 그러니까 그 삼성하고 하이닉스 왜 시켜준 걸까? 일단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또 동맹국이기도 하고 또 아마 요청이 좀 있었겠죠. 이거를 만약에 이제 왜냐하면 삼성과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생산되는 물량이 전체 반도체 한 40에서 50%예요. 여기서 최첨단 장비를 못 쓰면 반도체 생산이 안 됩니다. 미국에도 못 들어온다 이거죠? 그 반도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출하는 것들도 다 금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잘못하면. 그래서 지금 장비도 못 받는 데다가 수출까지 금지당해버리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매출이 안 나오겠죠. 물론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디램이 공급 과잉 상황이라 그게 오히려 호재일 수도 있는 게 공급이 줄어버려요. 그냥. 뭐 그럴 수는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좋은 뉴스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1년의 유예 기간을 그러니까 제 생각이 좀 그런 것 같아요. 1년 동안 기간을 줄 테니까 거기서 좀 잘 약간 빠져나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빠져나오라? 그러니까 중국 외에 생산 시설을 확보하라는 얘기죠. 중국에 어쨌든 그 큰 돈을 들여서 근데 이제 공장을 지어놨는데 경고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경고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1년간 유예라는 거는 1년 뒤에 하는 거 봐서 반도체장 미국 장비를 갖다가 계속 허용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 말 잘 들으라는 얘기네 그러면. 그러니까 1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결정이 전혀 안 돼 있고요. 일단 1년 안에는 괜찮다. 그러니까 미국의 장비를 도입해서 만드는 거 다 괜찮다. 이거예요. 1년 동안은. 근데 1년 후에는 모르는 거죠. 아직까지. 그럼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국이 하라는 대로 다 해야겠네. 다 들어줘야겠네. 지금 분위기는 그럴 수밖에. 왜냐하면 삼성 하이닉스도요. 미국 장비가 안 들어오면요. 이런 최첨단 반도체를 못 만듭니다. 사실은. 거의 독점이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장비들이. 미국의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KLA, 램 리서치 장비가 없으면 그러니까 뭐 사양이 낮은 건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최첨단 사양은 만드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 장비들이 없으면. 미국에 있는 그 반도체 장비 회사들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한 거 어려운 이름들로 말하신 그 회사들은 그럼 뭐 먹고 삽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규제 발표하자마자 주가 곤두박질 쳤어요. 그럼 미국 정부가 자기네 자국 기업들이 좀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중국은 어떻게든 이 싹을 잘라놔야 된다 이거군요. 왜냐하면 중국 비중이 꽤 높아요. 이 장비 회사들이. 근데 실제로 KLA인가요? 그 회사가 이제 계측 장비라고 하는데 웨이퍼가 뭐가 좀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를 해주는 장비예요. 최첨단 장비입니다. 사실 이제 거의 독점 장비 중에 하나인데 이거 없으면 못 만듭니다. 사실은 반도체를. 근데 이거 철수한다 그러더라고요. 중국에서. 직원들 다 빼겠다. 근데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 직원을 빼잖아요. 반도체 장비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장비 한번 납품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요. 장비를 납품하면요. 이게 공장에서 계속 가동을 해서 만들잖아요. 오염물질이라는 게 엄청 껴요. 세정도 해야 되고 코팅도 해야 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 주는데 그럼 이거 만드는 직원들이 상시 대기해서 AS도 해줘야 됩니다. 부품도 갈아 껴줘야 되고. 근데 그걸 다 철수하면 예를 들면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그 장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중국에서 1년 후에 뭐 이런 미국 직원들이 없거나 장비 서비스가 안 된다. AS가. 못 쓰는 거죠. 사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장비를. 그러니까 이게 장비 그냥 한 번 납품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게 소모성 매출이 계속 나와요. 장비 회사들이. 그게 돈 많이 벌거든요. 장비 회사들도. 근데 중국에서 이제 나가라는 얘기죠. 아예. 이제 그럼 중국 생산이 줄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그래서 결국엔 이걸 강요할 수밖에 없는 게 중국 외에다 이거 대체를 만들어 놔야 돼요. 삼성 하이닉스도 지금. 그러니까 최소한 중국 공장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중국의 공장을 그걸 뭐 철수할 수는 없겠죠. 철수는 못 그렇지만 하죠, 더 이상 증설은 이제 생각도 할 수도 없겠구만요.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도 옛날 공정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1년 후에는 최첨단 장비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만들어도 이미 확보를 했어도 쓰다가 이제 AS 같은 게 또 안 되겠죠. 아니 그러면 아까 장비는 그렇다 치고 그 AI 인공지능 반도체나 이런 거를 미국의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 미국 회사잖아요. 미국 회사죠. 그럼 여기도 중국에 수출하는 양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많죠. 여기도 그럼 큰 손해를 보겠네. 그럼 주가가 엔비디아도. 그래서 폭락했습니다. 거기도? 엔비디아도. 그럼 입이 이만큼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업들은 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이미 상무부에서 조치를 내려버리니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 반도체 회사들도 장비나 이런 쪽에 워낙 중국 비중들이 높았거든요. 그동안 사실 뭐 세계화 시대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타격이 이제 뭐 있을 수밖에 없죠. 특히 엔비디아는 인공지능으로 이제 계속 좀 특화돼 가고 있는 기업인데 중국 시장이 정말 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놓칠 수 있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좀 요즘에 굉장히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중국도 사실 4차 산업혁명이나 해서 AI 이쪽에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앞서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그 사람 얼굴 인식하는 거나 이런 거는 뭐 거의 세계 다 놀랄 정도로 하는 건데 그리고 인공지능을 국가 산업으로 키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중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시진핑 주석도 이번에도 당대에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반도체 절대 포기 안 한다고. 미국이 하면 할수록 더 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방 정부 같은 데 인센티브를 주나 봐요.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뭐 몇 위안 주고 그다음 반도체 학과 나온 사람을 뭐 채용을 하면 돈을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세제 혜택이나 뭐 인센티브 줘가지고 국가적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좀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저도 좀 이번에 느낀 게 무서운 게 뭐냐면 반도체는 되게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뭐 이렇게 뭐 예전에 우리 한국의 기술자가 가서 뭐 했다는 얘기도 한번 있었잖아요. 그래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참 반도체는 어렵나 보다 했는데 그게 이제는 좀 아닌 것 같은 게 얼마 전에 그 중국의 SMIC라고 있거든요. 중국 SMIC가 이제 파운드리 업체죠. 근데 그 회사가 7나노 파운드리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뭐 소문은 났었어요. 근데 7나노면은 EUV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극장. 근데 그거 못 쓰잖아요. 그게 없는데 만들었다는 거예요. EUV 없이도 만들었다는 건 그러니까 엄청난 시행착오를 한 거죠. 자기네만의 뭔가 노하우는 있었겠죠. 근데 왜 중국이 그게 가능하냐면 안 되면 되게 할게 그냥 보조금을 다 줘요. 한국 기업들은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잘못하면 돈을 끝도 없이 뭐 누가 대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부가 대주고 블랙마켓도 있어요. 그냥 불량품은 저 블랙마켓에서 팔아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돈을 전폭. 물론 이제 중국도 일부 반도체 기업들 부도 처리했거든요. 예. 몇 개 있습니다. 뭐 100 몇 조 투자했는데 안 돼가지고. 그런데도 살아남은 기업들은 계속 지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반도체가 핵심인 걸 알고 있고 미국이 안 하면 이제 자기네가 하겠다. 그건 중국도 알고 있고 미국도 알고 있는 거군요. 중국이 반도체가 없으면은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겠죠. 장비가 지금 이제 못 들어오니까 자기네가 만들거나 아니면 한국에 좀 일부 기업들이 미국산 대체하는 회사들이 몇 개 있거든요. 장비를 이제 국산화해가지고. 근데 뭐 품질은 좀 봐야 되겠지만 그런 회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비를 수입할 가능성도 좀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그건 가능한가 보죠, 그러면? 그건 지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한국의 장비까지 규제한 건 아니라서요. 이 반도체가 참 이게 어디까지 전쟁이 될지 이렇게 치열해지는 게 우리한테 좋은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이거 참 애매하네. 근데 장기적으로 이제 증권가에서 보는 거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중국이 진짜로 반도체 독립을 하면 한국은 정말 이거는 좀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잘못하면. 그럴 수 있겠네. 네. 자, 그리고 현대 기아차 3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망 나왔어요. 실적이 어느 정도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현대 기아차가 잘 팔리는 이유가 뭐죠? 일단 이제 3분기가 보통 비수기거든요. 비수기인데도 아직 그렇게 3분기까지는 재고가 많지 않아가지고 대기 수요가 너무 많았어요. 여전히 3분기까지. 그래서 실적이 좋을 것 같고 특히 그 현대차는 이번에 3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3조 원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한 분기에. 그러면은 연간 10조 원 나오거든요. 이익이 거의. 그래서 뭐 역대급 이익이 좀 나올 것 같고 기아도 이번에 한 2조 원 이상 분기 단위로 나올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조금 이제 완화되면서 이게 생산량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늘고 있는데 판매 단가는 여전히 높아요. 왜냐하면 대기 수요가 많으니까. 그리고 그 인센티브라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딜러망 이용해서 차를 팔아야 되거든요. 반드시. 딜러들한테 주는 게 인센티브죠. 좀 팔아달라고. 인센티브가 거의 역대 최저로 떨어졌대요. 차가 없으니까 딜러들한테 돈을 별로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줘도 그냥 부족하니까 대기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차가 잘 안 팔리면 딜러들한테 좀 팔아달라고 비싸게 야 인센티브 내가 많이 줄게. 좀 찔러 넣어주고. 근데 이제 그걸 많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혀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가고 또 한 가지가 환율. 그리고 현대 기아가 또 잘했던 게 원래 현대 기아는 세단을 잘 만들잖아요. SUV가 요즘에 대세잖아요. 미국도. SUV 비중을 늘려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SUV는 좀 비싸요.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환율 효과랑 맞물려 가지고 이번에 뭐 역대급 최대 실적이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대기 수요가 제가 기사 읽어보니까 대기 수요가 얼마나 기냐면은 그 제네시스 GV80인가 그게 전기차죠, 그게. GV80은 아니고 아닌가? GV70인가요? 70인가로 알고 있어요. 6070. GV80이 그게 지금 신청하면은 3년 뒤에나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3년쯤 뒤면은 신차 신모델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나온 지가 이제 2년 정도 돼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5년이니까 뭐 페이스리프트 같은 모델도 나올 텐데. 그러니까 누가 그걸 3년씩이나 그 모델을 돈 내고 기다릴까? 약간 좀 이해를 못 하겠어 갖고. 아니 그러면 현대기아차는 실적은 그렇게 좋은데 뭐 그렇게 대기 수요가 몇 년을 할 정도로 잘 된다는데 주가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데? 오히려 막 빠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항상 그렇지만 옛날에 아마 삼성전자도 기억하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매분기 최대 실적을 냈는데 주가 빠진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이유가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다. 재고 증가할 것 같다. 지금 현대 기아의 논리도 지금 모르죠. 재고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앞으로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안 좋게 보는 건 재고 이거 분명히 늘어난다. 지금은 적지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가 오르고 특히 지금 금리가 너무 오르잖아요. 지금 뭐 주담대 금리도 뭐 8% 얘기 나오고 그러면 이자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은. 기존보다 2배 내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살 여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비싼 내구재 수요가 결국엔 준다. 그렇죠. 이게 좀 크고 그리고 가수요가 되게 많았어요. 차가 이제 안 되니까 그냥 예약만 해놓은 사람도 많은 거죠. 주문만 걸어놓고 일단 그런 것도 빠질 거다.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이제 자동차 생산이 이제 정상화되기 시작하니까 어쨌든 그러면 공급은 늘거든요. 공급은 느는데 수요가 줄면 어떻게 되죠? 재고는 늘어나죠, 당연히. 근데 이게 반도체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랑 이제 비슷하게 자동차도 아마 그럴 거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 좋으면 뭐하냐.
어차피 꺾일 건데 그래서 뭐 높은 밸류를 줄 수가 없다. 예. 이게 논리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UBS라는 그 스위스의 증권회사로 알고 있는데 예. 거기서 포드 투자 의견을 매도로 바꿔버렸어요. 포드를 이제 매도로 강등시켰고 예. 그날 포드가 한 7% 빠졌는데 예. 뭐라고 했냐면 재앙적인 그 수요 파괴가 올 거래요. 경기 침체가 오니까. 네, 오면서 예. 지금이야 괜찮지만 예. 앞으로 3에서 6개월 안에 파괴적인 공급 과잉이 생길 거다. 수요는 급감할 거고 예. 공급은 크게 늘 거다. 이런 좀 내용의 그 보고서를 내버렸습니다. 예. 근데 그날 현대차, 기아도 동반해서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직은 모르지만 일부 증권사에서는 아니다. 현대, 기아 여전히 재고도 적고 잘 팔리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뭐 내용들도 있지만 시장은 일단은 자동차 공급 과잉에 대해서 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일본 토요타가 어쨌든 전 세계 판매 1위잖아요. 네네네. 자동차에서는. 네. 그런데 여기도 전기차용 배터리 이거를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받는다. 이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일단 단독 보도라서 이건 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직 뭐 LG나 이쪽에서 토요타 측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서 기존에는 파나소닉에서 받았다고 하던데. 네, 파나소닉도 있고 원래 토요타가요. 네. 이제 자기가 자체적으로 배터리도 만든다고 했어요. 자체 생산. 내재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토요타가 전고체 배터리도 지금 만들고 그렇죠. 있거든요. 본인이. 그래서 뭐 파나소닉이나 자체 배터리 생산을 이제 그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거. 혼다도 LG엔소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배경은 결국엔 일본의 파나소닉이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파나소닉 외에는 뭐 배터리 제대로 만드는 기업은 없죠. 근데 파나소닉은 증설을 많이 안 해요. 거의 대부분 그냥 테슬라만 합니다. 미국에 공장이 있거든요. 거기만 돼요. 그러니까 다른데 증설할 뭐 별로 생각도 없는 것 같고 공급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뭐 만약에 파나소닉이 정말 투자를 많이 하면 토요타하고 같이 미국에 짓겠죠. 근데 토요타나 혼다도 아는 게 미국에서 옛날처럼 1등 하려면 미국에서 보조금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 보조금 받으려면 미국 현지 생산을 해야 돼요. 현지 생산해야 되는데 배터리 만들어줄 회사가 LG랑 삼성, SK밖에 없어요. 사실상. 대량으로 만들어줄 파트너가. 중국 CATL도 있잖아요. CATL은 이제 잠정 연기시켜버렸습니다. 그 원래 멕시코에 짓기로 했는데 IRA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그 인플레 감축 법안. 네, 거기 사실상 중국 보고 하지 말란 법이거든요. 그러면 못 들어가죠, 사실. CATL은 들어가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럼 한국 업체들만. 네, 일본 아니면 한국이에요. 근데 일본은 파나소닉을 왜 그러면 증설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파나소닉도 예전부터 뭐 거기에 대해서는 파나소닉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서 저도 정확한 내용 모르지만 테슬라 외에는 거래를 거의 안 합니다. 테슬라 이거 원통형 배터리 있잖아요. 거기 외에는 거의 안 해요. 다른 회사랑 파트너를 안 해요. 그래요? 이상하네. 그럼 테슬라가 혹시 그 파나소닉한테 우리한테만 전속 너희들은 거래를 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근데 증설이 되게 소극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회사의 좀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일본 회사들이 예전부터 이게 좀 투자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토요타도 많은 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전기차 다 넘어가는데 그렇죠. 아직도 전기차 뭐 적극적이지 않아요. 사실 지금도. 근데 이제 어쨌든 혼다는 이쪽 엔소라고 이제 같이 하기로 이미 발표를 했고 토요타도 제가 봤을 땐 고육지책 같아요. 이대로 왜냐하면 배터리를 토요타가 자기네가 할 수도 있죠. 자체 배터리. 근데 그건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당연히 리스크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가장 미국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업체는 LG라고 선택을 하고 좀 뭐 자존심 상할 수도 있죠. 일본 회사 입장에서. 그렇지만 한국의 LG를 선택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는 파나소닉의 배터리를 이제 채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테슬라가 사실 가장 전기차 중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지금 앞서 있는 가장 앞서 있죠. 앞서 있는 전기차가 채택했다는 거는 배터리도 그만큼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파나소닉 배터리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파나소닉의 한계가 있어요. 파나소닉은 원통형밖에 안 해요. 동그란. 테슬라는 원통형만 쓰거든요. 근데 LG는 다 합니다. 뭐 파우치형이라고 그래서 주머니처럼 생긴 거. 원통형, 각형 이런 거 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만약에 토요타가 나는 파우치형 할래. 이러면 LG가 해줄 수 있어요. 혼다는 제가 알기로는 파우치형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LG의 장점은 자동차 회사가 원하는 그 모양대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파나소닉은 원통형 외에는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게. 그 이상하네. 왜 안 할까? 그리고 다음에 이제
아까 카카오 얘기 잠깐 했지만은 네. 카카오 관련 소식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 카카오 게임즈가 인수했던 회사 있잖아요.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 이게 무슨 유명한 뭐 히트친 게임 오딘이란 게임이 하나 있어요. 오딘. 예, 오딘이란 지금 1등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요? 아 그게 1등하는 게임이에요? 게임 좋아하세요? 아니 저는 좋아는 하는데 뭐 이제 안 한 지는 꽤 됐는데 예, 좋아는 합니다. 여기를 그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를 카카오 게임즈가 인수했는데 여기를 인수하고서는 또 상장을 하려고 했다면서요? 상장하려고 했어요. 그 카카오는 참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 게임즈 이거는 분할은 아니고 원래 있던 이제 다른 회사인데 그걸 이제 인수한 거죠. 카카오 게임즈가. 게임즈가 카카오 게임즈는 상장돼 있는 회사죠. 상장돼 있는 회사죠. 근데 이제 라이온하트가 오딘이란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게 보통 왜 NC소프트 리니지가 항상 1등 하잖아요. 지금 NC소프트 리니지의 아성을 깬 그 게임이 오딘이에요. 그래서 1등 하고 있어요, 지금 오딘이. 그래서 굉장히 그러면 돈 잘 벌겠죠. 1년에 한 2천억 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 게임즈 매출의 한 60%가 여기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라이온하트 쪽에서. 근데 이 회사를 인수를 한 것까지는 좋아요. 뭐 좋은데 이걸 이제 상장하겠다는 거예요. 인수하고? 예. 그럼 만약에 라이온하트가 상장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카카오 게임즈의 거의 한 60%가 여기인데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 주가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주 가치가. 떨어지지. 당연히 떨어지죠. 물적 분할이나 마찬가지.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라이온하트 상장 이슈 나올 때마다 주가가 한 번씩 폭락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승인 심사를 받았는데 이제 어쨌든 상장 예심을 통과해가지고 이제는 뭐 날짜만 남았어요. 근데 갑자기 상장 철회한다는 이제 공모 철회를 해버렸어요. 공시를 내가지고. 라이온하트가? 지금 왜? 안 하겠다고. 왜요? 그래서 뭐 이제 이후로는 뭐 지금 이제 좀 공모주 시장이 되게 안 좋잖아요. 주식시장도 안 좋고. 그래서 일단 근데 시장에서는 드디어 개인 투자분들이 이긴 거 아니냐. 아시겠죠? 얼마 전에 풍산도 물적 분할 취소했고 그렇죠. DB하이텍도 뭐 검토하려다가 그냥 이제 안 하겠습니다. 쏙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좀 굉장히 강력한 규제 예고했잖아요. 물적 분할하면 뭐 매수 청구권 되도록 못하게 하겠다. 페널티 주겠다 이랬는데 그래서 라이온하트도 이제 그런 게 무서워서 안 한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이 있었는데 근데 좀 안타깝게도 그게 아니고 내년 3월에 재추진한다고 합니다. 다시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흥행을 못할까 봐. 지금 시가총액 4조 5천억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공모가 상당 기준으로. 굉장히 비싸죠 사실 그 정도면. 근데 카카오 게임즈가 3조거든요. 오히려 모회사보다 더 비싸게 지금 거래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좀 너무 공모가 비싼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시장도 안 좋고 이제 아마 그래서 철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는 아마 내년 3월에 상장하는 걸로 다시 재추진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 나왔고 근데 이제 라이온하트를 그럼 이렇게 주주들이 이렇게 욕을 하는데 굳이 왜 이렇게 상장을 하려고 하냐. 그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라이온하트 김재영 대표가 만든 게임사인데 풋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인수를 할 때 약정을 맺었나 봐요. 이 어느 시점에 반드시 상장하는 걸로. 원래 라이온하트의 그 사장이 김재영이라는 사람인데 자기 회사를 갖다가 팔면서 그런 거를 갖다가 옵션을 건 거죠. 내 지분을 이제 사가는 대신 그러니까 이거죠. M&A를 하는 대신에 어쨌든 아직도 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신에 나중에 상장을 좀 할 수 있는 조건을 단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 상장하면 이제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비싸게 팔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풋옵션이라 그럽니다 보통. 그래서 그거를 조항을 좀 달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라이온하트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비상장 기업들이요 어디에 투자를 받잖아요. 투자 받을 때 외부에서 뭐 만약에 1,000억을 줘요. 그럴 때 조건 중에 풋옵션이 많이 들어가요. 물론 그 상장 조건을 달아요. 뭐 이거 상장 안 하면 내 거 되사가라.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도 그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상장을 안 할 경우엔 포기하거나 이러면 카카오 게임즈가 이 지분을 다 인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최대 1.2조 원을 줘야 돼요. 라이온하트 쪽에 이쪽 주주들한테. 그럼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최대한 현금 마련할 수 있는 게 1.2조 정도는 된대요. 갖고 있는 돈 다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 게임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상장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 조건 때문에. 근데 주주들은 안 된다. 제일 좋은 건 서로 합의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합의를 좀 하면 그 페널티 가격이 좀 내려가나 봐요. 한 3천억대로. 그리고 주주들이 제일 원하는 건 합병해라. 둘이 합병하는 게 제일 좋긴 좋습니다.
합병하면은 아니 그냥 하나의 회사가 되는 어쨌든 거예요. 인수했으니까 합병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근데 아직은 자회사로 있어요. 아, 자회사로 합병과 이건 다르죠. 그러니까 아예 합병을 하면 그냥 한 몸뚱이가 되는 그렇지.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하면 리스크는 없어지는데 일단 이제 이런 좀 풋옵션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이 라이언 하트 스튜디오라는 게 언제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으로 알고 그래요? 있어요. 그럼 2년 전에 자회사로 들어갈 때 그런 그 아까 풋옵션 그 조건 그게 공개가 됐었습니까?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다 공개가 돼서 그러면 있었던 건가 그러면은? 그런데 그건 한번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공개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게 꽤 된 내용이라 한번 그거는 기사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 아니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는 만약 그때 자 우리가 이거 자회사로 라이온하트하고 카카오 게임즈가 둘이 이렇게 같은 한 몸으로 가는데 이거 우리가 가지만은 언젠가 2년 뒤에는 라이온하트를 상장하기로 우리가 조건을 맺었어. 계약을 맺었어. 그러니까 그거 알고서는 카카오 게임즈에 투자를 하든 말든 하십시오라고 뭐 이 주식시장에서 공개가 됐다면은 뭐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걸 숨기고 만약 했다면은. 근데 아마 그런 것들은 공개될 거예요. 그런 내용들은 이제 이런 풋옵션 조항들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아마 좀 당연히 정보니까 공개를 해야 되겠죠. 투자자 또 보호 차원에서도. 근데 그거는 한번 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한 내용. 한번 그거 확인하셔갖고 저한테 카톡으로 한번 주세요. 그럼 제가 유튜브 댓글에 한번 좀 알려줄 테니까. 넷플릭스가 그 새 요금 체계를 도입한다고 해요? 그동안은 넷플릭스 광고 없었잖아요. 광고 없었죠. 근데 광고를 시청하는 대가로 요금을 좀 싸게 해주겠다. 네, 맞습니다. 원래 지금 이제 베이직 모델은 한국에서 9,500원 내면 이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4,000원 할인해서 5,500원에 볼 수 있고요. 이제 11월 4일부터 시행이 되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광고 보겠다. 대신에 싸게 좀 보겠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5,500원 내는데 대신에 광고를 보셔야 되고 유튜브랑 좀 다른 게 있어요. 유튜브는 몇 초 지나면 내가 눌러서 광고 건너뛰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넷플릭스 광고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보셔야 돼요. 1시간짜리 드라마에 4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15초짜리 광고로 나눠서 앞에도 들어가고 중간중간 들어가요. 광고들이 한 번씩 한 20초짜리가 몇 개 들어가겠죠. 꽤 많은데 특히 중간 광고 들어가면 그 짜증나는데 좀. 중간 광고가 근데 이제 뭐 업계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지상파 드라마 같은 거 1시간 하면 광고가 앞뒤로 12분 들어간다. 중간 광고까지. 이렇게 하니까 4분이면 그렇게 길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또 지상파는 우리가 광고하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넷플릭스는 이제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넷플릭스 4분이 또 길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비자의 선택인데 아무튼 넷플릭스가 뭐라고 했냐면 광고가 다 거의 다 완판됐대요. 광고주들이 이제 여기 광고를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 다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광고 이 자체. 요금제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11월 4일부터. 11월 4일? 다음 달인데. 그래서 그 넷플릭스 측에서는 한국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주요 선진국에서 몇 개 나라부터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광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광고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광고가 거의 다 팔렸다고 합니다. 아유, KBS도 광고해야 되는데 파이가 줄어드네. 그래서 이게 뭐라고 했냐면 증권가에서도 지상파가 제일 악재다. 그러니까. 경쟁사가 생겨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광고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하나인데 광고를 옛날에 뭐 지상파에 줬다면 이제 분산해서 줄 수도 있다 보니까 요즘 여기가 줄 수도 있는 거죠. 방송사들 광고를 나눠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유튜브에 나눠줘야지 또 네이버 다음에 나눠줘야지 그쪽에 오히려 광고 단가가 더 비싸. 이제는 넷플릭스까지. 이게 넷플에서 끝나지 않고 또 디즈니 플러스도 한다고 그러고 애플 TV 플러스까지도. 광고를? 앞으로 다 광고용으로 도입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광고로 해서 가입 그 요금을 갖다가 낮춰주는 게 넷플릭스나 이런 OTT 업체들 입장에서는 더 수익성이 좋은 겁니까? 좋을 수도 있는 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소비자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구독료 때문에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넷플릭스 싼 요금은 아니거든요. 근데 몇천 원이라도 아껴주잖아요. 근데 나는 뭐 대신 불편해도 광고 보겠다. 근데 그만큼 손해죠. 이 손해를 광고비로 충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 입장에서 나쁜 게 아니라 광고비 받고 구독자 유지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나쁜 모델은 아니죠. OTT 입장에서. 그럼 디즈니 플러스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이렇게 광고 많이 한대요. 그럼 OTT. 디즈니 플러스도 올해 말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애플 TV 플러스도 하는 걸로
지금 있고, 그러니까 수많은 OTT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뭐 티빙도 있죠, 웨이브도 있고 아마 그런 데서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광고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내 인터넷 사용 패턴을 봐서 특정 광고, 내가 예를 들어서 신발을 자주 보거나 그런 테니스를 자주 본다 그러면 라켓 광고 뭐 이런 거 그런 거까지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는 안 하고 개인화는 아니고 예를 들면은 뭐 여자분들이 많이 보는 드라마면 화장품 광고를 올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큰일 났네 이거.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K 드라마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K 무비 K 팝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K 열풍. 이제 최경영의 최강 시사가